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확인돼서 전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미리부터 비명계 달래기엔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당무 개입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카드로 반전을 모색하려는 듯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전격 공표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다음 이 같은 오늘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말 그대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요. 이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구 신점은 내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국회 일정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이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4일과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체포 동의안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 또 법무부까지 거치면서 이 제출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요. 이번 주 안에는 영장을 청구해야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배임 혐의 그리고 제3자 뇌물 제공 혐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영장에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를 수천억 원 규모로 적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과 분양이익으로 7천억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이 대표에게 적용할 배임 혐의 액수를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차 수사팀이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651억 원보다 3배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수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움직인 증거들이 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최대한 많은 이익을 환수한 성공적 공공환수 사례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건 이제 공제 사실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결정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이 어디 도망이라도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측근이자 친명계 좌정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습니다. 어제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그리고 검찰 입장에 따르면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돼요. 관련해서는 좀 사실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 접견 관련해서 좀 노출된
이 대표 지금 웃으면서 이제 가볍게 말하기는 했지만 결국 영장 청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가능성 자신한테는 없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이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바로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 투표인데요. 민주당이 동의안 부결을 이제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JTBC 기사에 따르면요,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당론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 당 전략위원회가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 문건에는요,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고, 이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이 문건이 이제 지도부가 정식으로 채택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이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보도와 달리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 친명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건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김 의원은 자유투표에 맡겨도 부결될 걸로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기명 투표인 만큼 굳이 당론 채택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나아가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 체포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나올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장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는 정의당이든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체포동의안은 구속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한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속 동의안에 찬성할 만한 의원님들이 계실까요?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에 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 쪽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특권을 내려놓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내내 365일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저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정의당이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에 변수가 된 가운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이 찬성 쪽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대표 측으로서는 정말 신경 써야 할 변수들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또 비명계의 움직임도 지금 주목되고 있죠. 네, 이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기울고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세할 경우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8명이 이탈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카드라는 압박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당내에서 조심스레 체포동의안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건 우리 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내로남불 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처럼 당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일까요?
이재명 대표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요, 유달리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집안 단속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에서 아래로 지배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다음 전략이 민주당을 깨고 균열시키는 건데 이런 이간책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아래로 지배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권자를 지배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뭘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권력을 유지에 강화할까. 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다음 그 전략은 뻔한 거죠. 이쪽을 깨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을 균열시키는 거죠. 그 균열을 시킬 때 최고의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더 씌우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 이간 체계.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달라도 다 우리 식구다. 그래서 우리가 총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당 인사들을 게스트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하는 고언을 했다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의 비판 대상이 됐던 이소영 의원을 초청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친문계나 비명계를 비난하는 용어인 수박 소리를 요새도 듣는지를 묻고, 이제는 그런 단어는 그만 썼으면 좋겠다.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면서 또다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도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 관련해 조롱하는 표현을 듣는다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와 이소영 의원의 대화도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수박 랭킹을 매기잖아요.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래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생각보다 상처 주는 단어라 우리 안에서는 그런 거 안 쓰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내 비주류죠,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역시 체포동의안 문제 등과 관련해서 비주류 달래기 움직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노컷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의원 등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 대표가 검찰 추가 조사를 받았던 전후로 유독 비명계 의원들과의 약속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대표는 대표적 비명계 중진인 서른, 이상민, 홍영표 의원과도 다음 주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컷뉴스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비명계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만난 한 비명계 의원은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우니까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다만 이 대표가 자신의 신병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이전부터 선수별, 지역별, 모임별로 소속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나왔다며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당내 유튜브 방송에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자제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당원존에서 만난 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번개 미팅처럼 된 건데요. 어제 그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당의 단합을 얘기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해석 자체가 본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당에 어떤 분란이나 분열이 있게 되면 당대표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관된 방향 속에서 단합을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는 계속 지금 민주당이 뭐 분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보면 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한 방향으로 총의들이 모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명으로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좀 이재명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 않을 거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긴 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타가 뭐였냐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였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검찰이 소위 대장동 사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 얘기되고 있는 하나의 배임 횡령 부분과 50억 클럽으로 얘기되고 있는 소위 법조에서의 어떤 비리 부분 이 두 가지 비리가 있는데 한쪽에 대해서는 탈탈 털고 이 한쪽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볼 때 태업 수준의 어떤 조사,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는 명확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내부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일부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예를 들면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재명 당대표의 단합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번의 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야당을 파기하려고 하는 검찰과 정부 여당에 맞서서 야당이 일관된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무죄 받은 거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호재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이 대표의 행보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결될 거라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란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란표가 없으면 없을수록 자신의 입지를 좀 세울 수가 있지만은 의외로 반란표가 많아지면은 그 반란표는 주로 민주당의 비명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당에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분란의 오리진, 즉 시발점이 어디예요? 지금 그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 표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지금 비명계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주도가 되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부담감과 그다음에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벌써 이재명계의 비례대표들이 반명 내지는 비명계 지역구에 가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천권 행사 안 한다 그러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공천권 행사 안 한다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비명계 열심히 만나서 지금 계속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란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야 본인이 채통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표의 측근이자 친명계의 이제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른바 회유 면회를 했다 이런 논란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요. 이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 연루자이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현재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각각 면회해서요. 이 흔들리지 마라. 다음 대선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구속 상태인 최측근들을 만나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요. 이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구치소를 찾아가서 특별 면회했다. 이런 사실도 또 확인됐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돼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수원구치소를 찾아서 장소 변경 접견, 즉 특별 면회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했고 지난 1월 18일 정진상 전 실장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 의원은 대장동 위례 의혹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 핵심 측근들을 약 한 달 사이에 모두 접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시기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던 때입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알 수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사전에 만나 입막음 그리고 회유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요청으로 이 전 부지사를 면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선임 관련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대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열고서 적극 해명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하고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어떤 의도였는지 조목조목 설명했고요. 위로차 찾아간 것이었을 뿐 결코 회유를 하기 위한 면회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사담까지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인간적 도리에서 면회를 가 위로의 말을 건넨 것뿐이라며 재차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다만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어제 나온 정 의원의 기자회견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일단 알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보면서 아차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약간 뭐 조금이라도 일말의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 둘러싸고서 지금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면서 수사 지휘 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또 검찰이 먼지털이식 이 수사에도 이 대표를 올감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자백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이 공개된 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대장동 핵심 연루자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면회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아니었겠냐는 의심을 내놨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건 이 결국 옥중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얘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천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구속되더라도 이분은 분명히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친명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옥중 공천할 충분할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현직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네. 이렇게 잘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네. 이게 뭐가 특별한 거죠? 저는 뭐 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아니 더 중요한 건 거기서 그 발언한 게 왜 그게 그 국민의힘을 통해서 왔는지 이거 저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밖으로 나온 게 접견한 내용이 나왔다? 이건 도대체 뭐죠?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요. 국기문란입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이 대표 최측근 회유 논란이 점점 확산하는 가운데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 오전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군요. 네, 소환 일정 조율 당시에 참고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는요. 최근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신분이 전환됐다고 하고요. 지난 13일 검찰이 보낸 소환장에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이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 전 회장과의 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에 배석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찾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이 현근택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대질 조사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사를 먼저 하고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대질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근데 조사하는 첫날부터 바로 뭐 대질을 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 본 적도 없고 일반적인 수사 관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간 대질 신문을 검토하는 건 의혹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의 성격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과거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이제 입장문 등을 통해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하고 경기도 사회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입장문에서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고는 허위 사실이고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 신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요. 또 북한으로 들어간 돈에 경기도가 제공한 아태협 지원금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주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지금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직 경기도 국장급 간부의 진술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에 동행했던 전 경기도 간부 A씨가 어제 열린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박모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안면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요. 2018년 방 부회장을 알게 됐지만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는 방 부회장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과는 다르게 검찰이 A씨와 방 부회장이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8년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평화경제 최고위 과정 AMP 행사에서 방 부회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을 했는데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는 만난 적 없느냐라고 물었고요. A씨는 그 당시를 복귀하면 이 평화경제 최고위 과정 행사에서는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선양에서는 못 봤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제 검찰이 A씨에게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의 방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한 건요. 이 관련한 A씨의 증언이 검찰 조사 당시와 앞서 열린 지난 10일 재판에서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 조사에서는 중국 선양 출장 이전부터 방 부회장을 알았다고 했지만요. 이 10일 재판에서는 출장 당시 이 북한 인사들과의 술자리를 인정하면서도 이 방 부회장을 포함한 쌍방울 그룹 인사들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특히 2018년 말에 AMP 과정을 함께 수료한 방 부회장과 A씨가 선양에서 다시 만난 시점은 이 AMP 과정이 끝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검찰이 반박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는 이 A씨와 방 부회장은 물론 이 A씨가 이끌었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공무원들과 이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쌍방울 그룹 인사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당시엔 그 사람이 방 부회장인지 몰랐다면서 이 쌍방울 관계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만났던 사람을 몰라봤다 이렇게 주장한 거라서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고
받고 있는 거죠? 네, 또한 A씨는 같은 날 저녁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줬고 이 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특정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A씨는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와의 통화를 연결해 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면 당연히 집중이 되고 알지 않았겠느냐, 전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내복 사입은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 이야기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사람의 변호인 자격으로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재구속 여부 이것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가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에 홀로 입을 닫고 있는 김 씨를 영장 청구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은닉자금을 추가로 확인했고 50억 클럽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 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 저희 기자들이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가 어쨌든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가지고는 3월 초까지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은 관례도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관례가 아니라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이렇게 증거라든지 증언이 소위 오염되기 전에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정진상, 김용 그 만난 거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위로할 것이 아니라 당신 도대체 왜 쌍방울로부터 카드는 받았으며 왜 돈은 받았으며 정말로 그 김성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그게 접견 기록에 남아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 거의 대다수의 국민까지 포함해서 이화영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 정진상, 김용 간에는 뭔가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거든요. 다시 그 질문하신 걸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질 신문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경기도 관련 인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실이 굉장히 그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대질 신문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아무것도 고지하지 않고 뭐 만나자마자 대질 신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현근택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소위 지금 500억이라고 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대북 대납하는 거 하나하고 300억 방북 이거냐.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쌍방울 사업에 대한 내용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전화 내용이겠죠. 근데 전화 내용은 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도 누군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한 번이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령증만 얘기하는데 저는 MOU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MOU라고 얘기하는 게 MOU를 맺은 두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 사이의 경업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MOU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 그렇게 되면 이 약속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북한을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증거라고 얘기하는 건 MOU밖에 없는 상황이고 MOU 플러스 진술일 겁니다. 전 그래서 제재신문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빨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그 MOU를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 특별면회라고 얘기하는 정성호 의원이요. 특별면회가 과거에는 상당히 특혜였었는데 바뀌었어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금 특별한 특례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좀 제가 일반인들에게 잘 나오나요? 아니요. 지금 두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특별면회 한 사람은 정성원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지금은요 인터넷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용하게 돼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압박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쌍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적극 반박한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쏟아졌는데요. 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부터 듣고 오시죠.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재판부의 판결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항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실현을 위해서 국민 서명 운동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와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면서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면요, 무엇보다 지금 정의당을 설득하는 거,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여전히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설득과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정의당은 특검의 대상과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자 한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는 게 순서란 건데요. 어제 류호정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라는 얘기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고 또 당론이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의.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법사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2씩이나 되는 이 동의를 받아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두려면 이렇게 두게 되면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인식할 거다. 네, 또한 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사법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계좌 활용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란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선 국민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내렸어야 할 수사 가이드라인은 내 아내는 무죄다가 아니라 내 아내도 공정하게 수사해라였어야 하지 않냐고 습관적으로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임을 자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거래도 이제는 뭐 경제수석이 대신해 줄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해명도 대신하고 있어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을 하셨어야죠. 근데 대통령실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도 아니고 막 모든 사건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다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격과 품위를 좀 떨어뜨리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한 듯한 이 여러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문제를 놓고서 지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게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서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혐의 종결을 시키든 아니면 소환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2월 달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마 3월부터 특검을 하게 되면 범위에 대한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으로 한정해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서로 간에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을 갖다 제출을 하게 되면서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땅을 구입하면서 시작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을 때 김만배 씨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지금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했던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게 되면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또는 언론에서 이런 잘못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도 입막음 이런 부분이 쭉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차이의 간극은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50억 클럽 플러스 부산저축은행 일부 내용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전에 좀 빨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대장동 50억 특검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렇게 이제 섞는 자체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의 그 일환으로서 지금 이러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 1단계 면소가 된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초입에 소위 김건희 여사의 돈이 들어갔다. 물론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그 판결문 내용상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정의당의 주장처럼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든지 해야만 이 민주당의 소위 그 특검 주장을 가라앉힐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고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여기서 딱 중단할 것 같지는 않고 정의당도 완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반대다라고 못 박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검찰의 입장이 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부쩍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개입했다는 논란 때문에 이제 지지도 등에서 좀 곤란을 겪으니까 결국 민생 쪽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심 달리기 대책을 쏟아냈다. 이런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 지방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오후엔 청주시 전통시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을 들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훈련이라서
정말 어렵겠어요. 나는 양궁 천만적으로는 양궁 국가대표 화이팅! 잘 팔리세요. 이 딸기는 어디 딸기예요? 청주 청원 딸기. 환영합니다. 다들 골라가지고. 서민이랑 같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따도 찾아보세요. 점심은 막는 하셔야지.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듯이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이 방문한 육거리 시장은요. 충북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어제 시장에는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여러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시장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밖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 의원과 이 청주시의원을 포함해 시민 수백 명이 윤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시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청주 청원에서 생산된 딸기 4팩을 구매했고요. 꽈배기 가게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다른 점포들도 둘러보면서 이 옥수수와 떡, 약도라지, 쌀 조청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상인회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성나군 육거리 시장 상인회장은 후보 시절에도 오셨고 당선되셔도 오셨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상인들로서는 이런 영광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늘 선거 때부터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재임 중에도 또 국민들께서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또 국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더 세심하게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 지역이 잘 살고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전에는요 진천 선수촌에서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또 만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서 대한민국 체육비전을 보고받은 뒤 선수촌 곳곳을 둘러보고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고 오셨듯이 양궁 남녀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직접 관역에 활쏘기를 겨눠보며 활쏘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7m 거리에서 쏜 첫 번째 화살은 관역을 빗나갔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8점과 9점 사이에 맞췄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예정이 없이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민생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초 회의는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 대통령 모두 발언을 생중계할 수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발언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는 한편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데다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서 이제 돈잔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에 나섰던 윤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통신사까지 포함해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도록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권을 향해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은행의 돈잔치가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잇따라 민생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는 건 올해 국내 경기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민심 수습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면서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 민생 행보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요, 이 관치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여러 민생 부담 경감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통신 3사는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더 주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로 하기로 했던 그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셌는지 정말 저희가 더욱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관치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이 그립을 잡는 이유는 그만큼 민생 경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생 경제도 심리에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민생과 관련한 요금을 동결하는 것에 더해서 지금 그 국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금 인내하면 신명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같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동결 또는 금융권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하고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통을 분담하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결이라든지 또는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통제만큼 중요한 것이 그 방만한 정부 예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규제를 하면서 정부가 이만큼 그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작년부터 이랬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이 전당대회 개입 문제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생 돌보지 않고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꼭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해야 민생 현장 가시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반복적이었어요. 전 그래서 올해 경제가 매우 안 좋을 것 다 알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서민, 사각지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민심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심이 힘들어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면 제가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에게 칭찬하고 지지를 보내겠죠. 네. 아까 저희 정호긴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찾아서 지금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딸은 우표, 아들은 꽁꽁.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녀 얘기입니다. 네, 최근 공식 석상에 잇따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번에는 우표에까지 등장했습니다. 공개된 우표 도안을 보시면요. 화성 17형 미사일을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손을 잡고 걷거나 북한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용됐는데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주제로 한 이 우표는 모두 8종이 발행될 예정인데 김주애는 5종의 우표에 등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발행된 북한의 우표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우상화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이 김주애가 등장한 우표에는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강조해서 오히려 미사일은 단순한 배경으로 보인다는 평입니다. 최근 김주애 것으로 보이는 백마를 열병식에서 공개한 데다 이번에 우표에까지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후계를 위한 우상화 작업 여부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그간 북한 매체에 공개됐던 김주애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의하는 정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남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는 저렇게 대중 앞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 아들로 알려진 첫째, 아직까지 전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자녀가 셋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첫째는 2010년생 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이름이나 나이 아무것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도 김정은의 딸 이름이 정말 김주애인지 다른 자녀는 있는지 등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언론이라든지 학자들 전체를 보면은 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려고 하는 입장도 많이 있지만 아직 조심스럽게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만만치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녀가 있는데 성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까지 알려진 부분인데 그중에서 확인된 거는 김주애라고 불리는 이 딸 외에는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게 통상적으로 김주애 위에 오빠, 그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허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아들이 맞다면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장남을 제치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주애는 맏아들의 후계자 수업을 위한 연막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 정권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김주애를 부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2인자로 평가받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여정은 그동안 여러 행사에서 이 오빠 김정은을 밀접 보좌하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왔었지만요. 이번 열병식에선 달랐습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레드카펫이나 주석단 등 이 행사 중심에서 김여정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김여정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착된 곳은 이 열병식 행사장 건물 앞 모퉁이였습니다. 이 김정은 부녀가 이 군사열을 받는 과정에서 이 김여정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건물 앞에 밀집한 군인들 뒤편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에 일각에선 이 여성이 김여정이 맞다면 북한 2인자였던 김여정의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김여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병식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왜 주석단에 오르지 않았는지는 평가의 내용이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김주애의 이제 공개 활동이 많아지면서 북한 내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김주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우려로 바뀌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작년 11월 김주애가 처음 얼굴을 드러냈을 땐 생김새와 옷차림 등에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후 요란한 존칭을 붙여 지나치게 치켜세우는 선전전이 잇따르자 부정적인 기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 북한 주민은 김주의 띄우기에 대해 김일성, 김정일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북한 당국이 김주애와 같은 이름을 개명을 강요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어 김주애의 노출이 많아질수록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억 명이 봤다. 이거 미스터트롯2 소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높은 화제성과 함께 브랜드 평판 지수 1위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미스터트롯2가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회가 거듭할수록 역대급 무대들이 쏟아지면서 지난 13일 기준 동영상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한 건데요. 특히 초반부터 화제가 됐던 일부 참가자들은요. 마스터 예심 무대 영상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마스터 예심 선을 차지한 황민호 군의 님이여라는 무대였습니다. 당시 마스터들로부터 어른도 소화하기 힘든 감성과 가창력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이 황민호 군의 무대는 방송 하루 만에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130만 뷰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스터 예심 진에 올랐던 박지현 씨의 못난 놈 무대도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상 중 하나인데요. 작은 거인 황민호 군과 시원한 화로 보이스 박지현 씨의 무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났다고 미역국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힘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우리를 가열어.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정말 좋은 무대는 몇 번을 봐도 감동이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는 미스터트롯 무대 하면요. 역시 시즌1의 이명웅 씨 무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웅 씨는 미스터트롯 1에서 선보인 무대는 대부분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천만 뷰가 넘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이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시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오네 기우는데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고 여보 안녕히.
내일 미스터 트롯 2 다시 방송이 될 텐데요. 이제 마지막 결승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요. 메들리 팀 미션 마지막 무대인 징기스칸 팀의 공연과 대장들의 무대의 에이스전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앞서 미스트롯 1의 송가인 씨, 미스터 트롯 1의 임명웅 씨, 이 두 사람 모두 에이스전에서 파란을 일으킨 뒤 최종 진까지 차지한 바 있어서 과연 이번 에이스전에서도 왕좌에 오를 주인공 두각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전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후보 4명의 첫 TV 토론회가 잠시 뒤 5시 10분부터 저희 TV조선에서 열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